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데뷔 무대 불금의 아이콘 뉴퀴전도 블록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양석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 10년 조금 넘게 이렇게 IT 스타트업 업계 쪽에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 때는 전공을 건축을 했는데 막상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는 전공을 살리지는 못했고 처음에는 이제 그 호스팅 회사 도메인도 팔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뭐 서버도 팔고 뭐 이렇게 하는 호스팅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블로그를 가지고 미디어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에서 이제 기획자로 또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는 지금은 조금 뭐 이름이 많이 희미해졌긴 했지만은 싸이월드라고 하는 곳에서 미니멈 P팀에서 또 기획자로 또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잠깐 이제 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를 창업을 했었고 그래서 3년 정도 코워킹 스페이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그 경험을 또 좋게 또 사주셔가지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라고 하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하는 재단에서 또 한 3년 반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잠깐 또 이제 덴마크에 가서 덴마크 이제 성인 인생학교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는 한국에서도 이제 성인 인생학교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블록체인 프로젝트 소개하는 불금의 그 뉴퀴전도 블록체인도 함께 진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워킹 스페이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고 어떻게 기획하셔서 한국에 도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이제 실리콘밸리 쪽 가기 전에 되게 이제 막 뉴스 같은 거를 보다가 우연하게 아마 뉴욕타임즈인가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미국에서도 약간 이제 트렌드하게 그 공유 사무실 코워킹 스페이스가 뭐 생기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아 나도 저런 일을 하면은 뭐 재밌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가 실제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서 그 공유 오피스도 보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일했던 곳에서도 이제 한 4개 회사가 모여가지고 있었던 뭐 공유 오피스 비슷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아마 그때가 우리가 이제 뭐 IMF 뭐 이렇게 전후 그러니까 뒤였고 전 세계적으로 코킹 스페이스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때였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어떤 일을 이렇게 좀 새로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뭐 코킹 스페이스 그때 한국에서 하고 있던 곳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 한국 최초에 대한 의미도 있기도 했었고 제가 이제 IT에 관련된 뭐 스킬이 있으니까 그 공유 사무실 안에 모여 있는 뭐 작은 뭐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가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도울 수 있겠다 한 곳에 모여 있으면은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약간 좀 무모하게 용기 있게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덴마크에 가서 성인 인생학교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덴마크에 왜 가시게 되셨고 그곳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한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해요. 음, 일단은 그때 이제 뭐 나이도 있기도 했었고 한 뭐 십몇 년 차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거의 뭐 한 3년마다 이렇게 뭔가 그 루트를 이렇게 바꿔오다 보니까 이제 좀 긴 호흡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 5년이나 10년 인생의 선배들을 보니까 이제 뭐 짧게는 5년 그래도 뭐 10년은 어떤 일에 집중을 하신 분들이 뭔가 좀 존경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긴 호흡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길게 하려면은 좀 재밌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이렇게 배우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어떤 뭐 학교에서의 뭐 강의라거나 이런 일선에서의 공교육 현장에서의 교육이라기보다도 좀 다른 방향을 좀 이제 찾고 싶었어요. 그때 이렇게
그 살펴봤던 나라들이 뭐 항상 뭐 교육 강국이라고 이야기되는 뭐 핀란드나, 그리고 핀란드를 살펴보다 보니까 다른 북유럽 나라도 이렇게 살펴보게 됐고, 그 중에 또 어떻게 보면 우연하게 되게 역사도 길기도 하고 유니크한 교육 방식 체계를 가지고 있던 덴마크가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눈에 띄어가지고 책을 굉장히 많이 이제 읽었었는데, 관련된. 그래서 책으로 읽는 거는 이제 충분한 것 같고, 내 눈으로 좀 이제 직접 보고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접 가서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가서 또 경험했던 거는 굉장히 또 책이랑 또 다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이런 형태의 교육의 방식도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꼭 한국에서 한번 또 이렇게 실현해 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와서도 이제 비슷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학교 중에 어떤 부분이 이제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일단 인생학교 안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이렇게 대화에 대한 그러니까 부분인데, 저도 이제 평소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듣고 싶었던 이야기 좀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그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뭐 대화의 뭐 소재라든가 주제라든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뭐 배우거나 내가 또 느낀 바가 있거나 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 문화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한 부분이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이었고, 역시나 선생님들도 이제 뭐 교과서라든가 뭐 프레젠테이션, 뭐 파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을 하지가 않고, 자기 이야기, 자기 인생에서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또 하기도 하셨고, 또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느낀 바라든가 뭐 배운 바라든가 그런 것들을 대부분은 이렇게 그 말을 통해 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공유를 하고 하는 기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그런 것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지 않았나. 그러면 이 인생학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유사회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건가요? 일단은 뭐 한 4개월 정도 제가 있었던 학교 가을 학기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명 정도면 또 작은 그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공유해야 되는 문화도 많이 있기도 했었고, 공유해야 되는 가치도 많이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느낄 수 있었던 점이 훨씬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가보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접하게 되셨는지, 그 시기랑 그때 어떤 감정들을 느끼셨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음, 일단 2010년 그쯤에 이제 제가 그 공유 오피스, 코워킹 스페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한, 우리가 흔하게 이제 요즘에 뭐 에어비앤비, 뭐 우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공유 경제에 대한 걸 이렇게 접했었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공유 경제에 대한 거를 쭉 이렇게 뭐 정보도 찾고 매체에 나온 내용들도 공부도 하다 보니까, 그때 약간 스쳐 지나가듯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도 제가 이제 뭐 지역 화폐라든가 뭐 공동체 화폐 이런 거에 대한 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싸이월드에 그 일하고 있을 때도 뭐 도토리 관련된 부분들도 이게 충분히 어떤 뭐 공동체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의 화폐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 사이버 머니를 좀 이렇게 뛰어넘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을 할 때도 오픈소스 활용을 해서, 거기 있는 뭐 아주 작은 멤버긴 하지만 거기 이제 뭐 커뮤니티 화폐를 이렇게 한번 시험해 보려고 노력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적당한 좀 이렇게 도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약간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우연하게 이제 보게 된 것 같고, 이제 비트코인 보다 보니까 또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도 좀 접하게 됐던 것 같고 나중에 제가 이제 뒷캠프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그 스타트업들 이렇게 돕고 있는 그 시기에 또 한국의 최초의 이제 가상화폐 이제 거래소죠. 코빗이라고 하는 그 코빗 창업자들이 뒷캠프에서 처음에 이제 창업을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코파운더 분들 두 분도 다 이제 그 전에 약간 그 인연이 또 있었던 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이제 창업한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지금처럼 이해가 이제 100% 있지는 않았었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뭐 공동체 화폐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분들이랑 뭐 짧게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고 뭐 행사 같은 것도 열기도 했었고 뭐 디데이라고 하는 데모데이에도 출전하게끔 이렇게 독려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티파티 이런 것들 뭐 핀테크 관련된 주제로 해가지고 코빅이나 다른 스타트업들 핀테크 스타트업들 초대해서 일반 공중한테 이제 소개하는 뭐 행사도 만들기도 하고 좀 그런 인연이 초반에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님이 생각하실 때 이제 블록체인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약간 히스토리 같은 게 들어보시겠어요? 일단은 저는 그 블록체인 자체의 스토리보다 보통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이제 공공 그 장부라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한국어로 옮겨가지고 설명하면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장부가 가계부거든요. 가계부. 그 흔히 이제 단식북이라 가지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것만 이제 기록하는 들어오면은 플러스고 내가 지출하면은 마이너스 형태의 이제 그 장부가 되는데 당연히 이제 그거는 장부를 기록한 사람만 그 장부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만 잘 기록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장부가 되는 건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부가 노드라고 하는 곳에 다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우리 탈중앙화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쭉 다 분산돼서 다 관리가 되고 기록이 되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 장부를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누고 가지고 있다 보면은 장부를 누군가가 또 자기의 의도에 맞게끔 수정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오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신뢰 보통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는 합의 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이 기술적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블록체인은 약간 그 신뢰를 만들어내는 기술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데요. 어쩌다가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을까요? 그 이제 뭐 개인인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룹인지 모르는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는 그 시기를 보면은 약간 이제 그 앞뒤에 이제 시기가 뭐 아큐파이 무브먼트도 있기도 했었고 근데 그 아큐파이 무브먼트에 또 그 운동이 이제 있었던 또 시기를 보면은 뭐 리만 브라더 사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 우리가 이제 신뢰해서 돈도 맡기기도 하고 투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던 그 금융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그 많이 무너져 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신뢰를 줘가지고 할 수 있는 중앙기관 어떤 중앙의 어떤 신뢰기관 없이 어떤 이런 금융 거래라든가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빼고 좀 더 이렇게 신뢰 있는 그 거래라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기에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비트코인 논문이 발표가 되고 관심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채굴도 하고 뭐 연구도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활용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근데 막상 비트코인 처음에 이제 뭐 논문도 발표되고 그렇게 나왔을 때는 거의 뭐 사람들한테 왜냐면 이게 어떤 쓸모가 있는 기술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된 바도 없고 뭐 상상할 수 있는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논문도 보면 한 뭐 열 몇 장 정도 밖에 안 되는 정도였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만 가지고 많이 이제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소스에다가도 더하기도 하고 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러면 이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이 프로세스가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아니면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증명하는 방식에 뭔가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합의 알고리즘이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요즘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생겨나고 바뀌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장부가 이렇게 다 여러 그 노드에서 저장을 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장부라고 하는 건 아까 그 단식북이 이렇게 설명해 준 뭔가 업데이트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거래가 생기면은 그 거래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이 답보가 되어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합의를 하고 계속적으로 거래를 이제 이어나갈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술적으로 합의에 대한 그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각 블록체인 프로젝트별로 서로 이제 다르게 조금 더 이제 자기 프로젝트에 맞는 합의 구조들을 이렇게 설계를 해 나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뭐 풀포워크이라고 하는 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POS라고 하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일련의 또 다른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디포스라고 하는 합의 알고리즘도 쓰고 있고 또 뭐 더 많은 이제 합의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작업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증명하는 그래서 보통 이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한 뭐그 숙제 같은 것들 이렇게 뭐 수수께끼 같은 숫자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각각의 그 마이닝하는 곳에 이제 주어지고 그 숫자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난수죠.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계속 이렇게 대입하는 그 대입하는 동안에 이제 그 컴퓨팅 파워를 자원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은 그 숫자에 맞는 것들 이렇게 풀리는데 그때 이제 그 작업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이 주어지고 그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하는 동안에 또 이제 거래 장부에다가 또 기록도 또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도 또 보상이 주어지고 그게 이제 뭐 POW라고 하는 작업 증명에 기반하는 그 합의 알고리즘인 것 같고 또 POS는 이제 너무 이 컴퓨팅 파워에 또 이렇게 의존하다 보면은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얼마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 스테이크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 합의 알고리즘에서 투표할 수 있는 그 형식을 취하고 있는 POS도 있고 그래서 이런 또 POS 같은 경우는 너무 또 이렇게 복잡한 그 의사 합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디포스 같은 경우는 모든 그 노드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도 일정 특정명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사람한테 이제 딜리게이션 하는 거죠. 어떤 거에 대한 그 투표를 그러니까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권한을 약간 위임을 해서 그 특정 숫자 사람들이 그 합의를 하면은 그 모든 노드에서 합의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로 좀 이렇게 크게 한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POW가 저희가 흔히 들어가서 그 채굴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이게 탈중앙화랑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요. 답이 알고 포스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델리게이션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치와 유사한 거잖아요. 저희가 그 투표를 하고 이 투표를 받은 사람이 결국은 저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좀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디포스라는 구조가 현재 지금 정치 구조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네, 민주주의 그 정치
대의민주주의라고 하기에는 뭐냐면은 이제 대의민주주의. 약간 뭐 이건 또 약간 뭐 리퀴드 데모크라시랑 좀 약간 좀 더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대의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구나. 결국 대의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면 결국은 POS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의민주주의는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투표하는 거를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고 근데 그거가 너무 뭐 이제 일 있을 때마다 직접 민주주의로 투표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니까 내 의견을 대리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즉 이제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걔가 이제 대신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의민주주의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디포스 구조랑 유사하지 않나요? 디포스 구조랑 이제 유사한데 그 디포스 같은 경우는 그 약간 그 약간 이제 정치적인 그런 거랑 다르게 디포스는 이제 위임을 그냥 한 거라서 예를 들면은 특정 또 시기가 되면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 대의민주주의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해가지고 쭉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뭐 합의 알고리즘 거기 상에서는 또 이거에 대한 것도 계속 선출돼가지고 이제 바뀌기도 하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뭐 위임해가지고 줄 수도 있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막 딱 1대1로 매칭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저도 디포스 쪽에 들으면서 궁금했던 건 어떻게 보면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탈중앙화를 목표로 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점점 다시 중앙화되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맞게 이해한 건지 아니면 조금 설명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탈중앙하다 보면은 또 그 중앙화의 장점을 또 이렇게 잃는 부분이 또 있을 거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효율성이라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 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중요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번 그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한 51% 사람들이 50%가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지만이 이걸 이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효율 때문에라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 이상의 동의를 걷는 데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 의사결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아마도 이제 뭐 장점이 있겠죠. 판단에 대한. 그래서 50% 전체 그러니까 50% 전체의 50%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뭐 그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기보다도 그거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특정명 일정의 소수에다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위임을 하고 그 작은 소수들이 예를 들면 그 프로젝트의 어떤 뭐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근데 대신에 또 이제 위임했던 사람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게 좀 이렇게 뭐 좀 잘못되는 것 같다. 그러면 또 그 바깥의 사람들이 또 그 투표라든가 어떤 그런 구조를 통해서 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 그 위임받은 자들을 다시 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또 신뢰할 수 있는 또 사람을 다시 또 위임한 곳에다가 또 올려놓을 수 있고 뭐 그런 구조들이 같이 상존을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뭔가 하나의 작업 증명했을 때 그때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딜레이가 생기는 문제가 있던 건가요? 아마도 이제 속도 문제 때문에도 이제 그렇게 고민하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 시스템 전체에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수의 탈중앙화가 돼 있다 보니까 거의 50% 이상의 이렇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이제 그런 형태들을 좀 이렇게 취하지 않나? 그러면은 이제 ICO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코인이라고 하는 뭐 이런저런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야기들 나오는 거 보면은 ICO를 진행한다, ICO를 준비한다, 뭐 아니면 해외에서 ICO를 할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ICO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인지
보통 이제 뭐 ICO라는 그 용어로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요즘에 이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 뭐 TG 뭐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ICO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흔하게 원래 조금 그 익숙하게 할 수 있는 IPO 기업 공개 이렇게 상장 거기에서 좀 이렇게 단어만 살짝 이게 바뀌어서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더 많은 투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해서 이제 공개 모집을 하잖아요. 투자금에 대한 부분들 주식시장에 등록이 돼서 일반 대중 공중을 대상으로 그 투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금을 하고 그 투자금 모금 그 금액 가지고 더 사업을 잘 운영을 해서 투자했던 주주들한테 다시 이득을 돌려주거나 이게 이제 뭐 기업 공개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뭐 미래 가능성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이제 유치를 하는데 투자를 이렇게 받는데 일반 대중이나 공중들로 또 투자를 받는데 이게 어떤 현금이나 이런 어떤 그 걸로 받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로 그 투자를 유치를 하는 그런 형식의 어떤 그 이벤트를 ICO, 이니셜 뭐 코인 오퍼링이라고 하는 형태로 많은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투자 유치를 좀 진행해 왔고 뭐 지금도 많이 진행을 또 하고 있죠. 그 말씀하신 그 ICO 얘기하시면서 이제 토큰 제너레이션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토큰, 코인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코인과 토큰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코인이랑 토큰을 이렇게 정확하게 100% 이렇게 분리하기는 이제 힘들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코인 노래방 같은 데를 가면은 그냥 우리가 원래 뭐 500원짜리 원화라든가 이런 거를 넣어도 잠깐만 이제 코인 노래방을 안 가봐가지고 코인 노래방 가면은 500원짜리 넣나요? 토큰 넣나요? 500원짜리 넣나요? 아 그럼 이거 이해가 안 맞다. 예전에 그 버스 토큰을 이야기했더니 젊은 분은 그거를 저 같은 경우도 토큰을 사용을 안 한 세대여가지고 안 맞더라고. 어디서 토큰을 쓰지? 그 있었는데 네? 그 종이 토큰 그건 회수권이고 그거보다 훨씬 우리 막 저기 막 형 누나들 네, 그게 토큰인데 코인 노래방도 토큰을 안 쓰고 아이씨, 그 토큰에는 딱 그거에만 이제 기능이 실려 있는 거예요. 버스만 타는 거고 물론 이제 토큰 가지고 친구들끼리 뭐 교환을 해갖고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끼리 약속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리고 그냥 버스 토큰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거 보는 젊은 사람들은 모를 텐데 예를 들면 굉장히 저도 저기 뭐야 버스 토큰을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아마도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아마 그 종이로 된 보통 우리가 이제 회수권이라고 부르던 이렇게 승차권 같은 것 통해 가지고 버스를 탔던 기억이 이제 어렸을 때 있는데 저희 이제 형 누나 이쯤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전같이 모양은 동전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 그거 통해 가지고 이제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돈을 내고 그 뭐 대중교통이나 버스 같은 것들 이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그 돈 화폐 같은 경우에는 가치의 저장 기능도 있고 가치 척도 기능도 있고 뭐 교환의 수단에 대한 역할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토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버스 토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버스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물론 이제 친구들끼리 그 토큰 가지고 뭐 돈처럼 서로 이제 교환도 하고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용처가 제한적인 거죠. 토큰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렇게 화폐처럼 쓰이는 그 화폐 하나의 이제 종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형태로. 그래서 예를 들면 약간 통화
커런시의 좀 성격이 더 강하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코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토큰이 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 유틸리티라든가 뭐 이런 그 통화라기보다는 특정 기능이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토큰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굳이 막 이렇게 토큰이나 뭐 코인으로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그 성격에 대한 걸 좀 이렇게 분명히 한다라고 하면은 좀 그런 형태로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제 사이버 메이플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용카드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코인 토큰 이런 것들의 차이 비슷한 점도 꽤 있는 것 같고 차이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별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도토리나 뭐 포인트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에 그러니까 거래 이렇게 수단으로만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야말로 어떤 하나의 그냥 방법으로만. 근데 그거를 굳이 뭐 암호화폐나 이런 것 뭐 블록체인 이렇게 다 포함해가지고 비교를 한다라고 보면은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 동작하게 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그 합의 알고리즘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그 저기 거래 기록을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도 있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거래에 대한 것만 할 수 있는 뭐 도토리라거나 뭐 포인트라거나 아니면 뭐 저기 넓게 보면은 뭐 고스톱 머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냥말로 그냥 포인트인 거죠. 그런 걸 좀 이렇게 넘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계약도 거기다가 넣을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화폐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더 가능성들이 이렇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동전 아니면 지폐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가치의 척도 역할, 가치의 저장, 교환의 뭐 수단의 역할만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거래 기록을 어딘가에다가 신뢰할 수 있게끔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서부터 이거에 대한 개념이 확장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이해를 할 때 화폐에서 출발하는 것도 물론 기본적인 이해가 되겠지만 그걸 또 훨씬 넘어서는 뭐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좀 이해를 해야지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쉽게라기보다도 다른 부분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 그 기록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프로세스 있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음. 주신다면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그 이더리움 이제 백서 통해서 많이 이제 암호화폐 쪽에 이야기가 이제 많이 이제 됐던 것 같은데, 아마도 약간의 이제 힌트는 원래 이제 비트코인 그 논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기술이 돼 있었던 돼 있었던 것 같고, 그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했던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는 이렇게 거래, 트랜잭션 거래가 있을 때 그 거기에 대한 계약에 대한 기능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거래에 있어서. 그래서 보통의 거래에 대한 부분은 뭔가 그 거래가 이루어졌던 거에 대한 뭐 계약 당사자들이 확인도 해줘야 되고, 그 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숨어 있는 비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그 거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신뢰를 답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 이제 중간에 중간자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예를 들어서 또 뭐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라든가 뭐 중고차를 사고 팔고 하는 경우라든가 그 중간에서 그 일을 해주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는 건데, 이게 만약에 어떤 뭐 프로그래밍 상에서 아니면 프로그래밍으로 이거를 신뢰를 답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훨씬 더 거래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거래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중간에 이제 요 거치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미들맨이라고 하죠. 중간에 여기를 안 거치게 되면은 절약할 수 있는 비용, 그다음에 거래에 대한 시간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효율성을 갖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의 거래의 기능상 거래하는 그 루트 상에다가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가능성들을 또 이렇게 열어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 얘기로 이제 아무래도 조금 지으려고 하는데요. 한국 블록체인 업계를 이제 계속 나오셨잖아요. 같이 이제 지원도 하시고 하면서 보고 느끼시는 부분들 이제 히스토리 어떤 기업들이 생겨났고 어떤 활동들이 있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왔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 공유경제 때문에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 대한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일했던 공간에서 코빗이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거래소가 이제 창업하면서 그 창업자들이랑 이야기도 많이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약간 좀 이제 거래소 그런 아주 많지는 않았죠. 뭐 코빗 위시로 해가지고 거래소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해외 송금하는 비트코인의 이제 그 장점을 활용을 해서 해외 송금을 하려고 하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핀테크 쪽 카테고리의 스타트업들이 조금 이렇게 나오기 좀 시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블로코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스타트업들 이렇게 나오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들 공부하는 이더리움 뭐 개발자들 모임, 뭐 비트코인 뭐 최고라는 그런 분들 모임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고, 비트코인 이제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약간 좀 이제 그 투자 쪽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막 커뮤니티도 만들고 뭐 행사도 진행하는 것도 좀 많아졌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또 한참 동안은 워낙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거의 뭐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거래소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ICO 관련된 것들, 해외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도 차츰차츰 ICO를 준비하기도 하고 ICO를 이렇게 진행하기도 했던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또 한국에서 암호화폐 이제 투자자들이 ICO 통해서 해외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다가도 워낙 이제 뭐 암호화폐를 투자하기가 수월하다 보니까 해외 ICO 프로젝트에다 이렇게 또 투자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ICO 투자 통해 가지고 뭐 많은 이렇게 뭐 투자 이익을 얻는다는 소문이 있다 보니까 또 역으로 다시 또 투자자들이 또 이렇게 암호화폐 쪽 투자하려고 새로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다시 또 거래소의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암호화폐 또 가격은 또 올라가고, 이거에 대한 순환이 계속 이제 한동안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막 그 가격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가 너무 가격이 이렇게 뭐 신문 기사상으로는 그 거래량이 하루 거래량이 뭐 코스닥보다 뭐 많다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나라 안 밖으로 굉장히 과열된 그런 시장 상황이 쭉 진행이 되다가 막 우리 뭐 TV 토론도 하기도 하고 해서 좀 약간 그 정치권에서 이야기도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좀 조치들이 정부로부터 좀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ICO에 대한 그 금지도 좀 있기도 했었고, 또 중간중간 그 거래소가 뭐 보안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 이제 뭐 거기에다가 거래소에다가 암호화폐 보관하고 거래하셨던 분들은 뭐 피해가 이제 생기기도 하고 뭐 피해 규모액도 상당히 뭐 크기도 했지만은, 그런 사건들이 쭉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ICO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블록체인 기술이나 또 자체적인 기술 가지고 나오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진 것 같고 또 한동안은 기존에 이제 서비스나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리버스 ICO 그래서 뭐그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그 기반을 가지고 블록체인 아니면 뭐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를 해서 또 한 번에 이렇게 도약을 하려고 하는 리버스 ICO도 한동안은 좀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요즘에는 조금 뭐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뭐 ICO 시장이나 뭐 리버스 ICO나 이런 것들도 약간 좀 이렇게 침체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컨센서스 정책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가시게 됐고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참가하셨는지 일단 이제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코인데스크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다루는 이제 온라인 미디어 회사에서 이제 브랜드를 컨센서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해마다 이제 진행하는 행사인데 가장 크게는 이제 뉴욕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아마도 이제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한 번 진행할 때마다 그 뉴욕에 있는 뉴욕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한 자리에 또 이렇게 다 모이는 행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의 행사 할 때마다 막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업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또 특기할 만했던 거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위크라고 해서 그 블록체인 주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 한 주 동안에 컨센서스라는 행사도 있었고 그 컨센서스 행사 전에 뭐 이더리얼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관련된 행사도 있었고 거의 일주일 동안에 블록체인 관련된 행사들이 거의 쭉 이렇게 이어져서 블록체인 뭐 투자자, 블록체인 뭐 구인 구직 관련된 행사, 뭐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뭐 쇼케이스 하는 행사, 데모데이 하는 행사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다채롭게 이루어졌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아마도 뭐 블록체인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회사들은 그런 장소에서 투자자들이랑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뭐 투자 유치 관련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론 투자 유치를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미래에 대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 프로젝트들도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프로젝트를 또 찾기 위해서 투자자들도 일부러 거기에 등록을 해서 뭐 그 행사장 바깥쪽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로비에서 뭐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정식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저녁에 있는 행사, 뭐 프라이빗 행사 그런 거 통해서 프로젝트를 소개할 수 있는 뭐 기회를 갖는다거나 투자자들이랑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거나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 뭐 전 세계에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스타트업들이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매개가 될 수 있는 연계가 될 수 있는 뭐 행사이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그런 행사가 없는 블록체인 위크, 뭐 블록체인 서울 이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몇 번 정도 이렇게 진행은 됐던 거는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블록체인 업계에 있었던 분들이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이렇게 주요한 인사들 초대해가지고 했었던 행사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주로는 좀 한국에서는 좀 미디어 중심으로 행사들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한 달에도 뭐 거의 막 몇 개씩 행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점 요즘에는 좀 이렇게 제주에서 행사가 좀 뭐 개발자 행사든 해커톤 행사든 뭐 글로벌 컨퍼런스든 관련해서 좀 제주에서 좀 많이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업계 분들이 좀 더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다 힘을 모아서 뭐 컨센서스처럼 진행하는 행사도 좀 필요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